안녕하세요. NFL 돋보기입니다. 드디어 1주차 경기들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경기들도 있었고 예상대로의 경기들도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던 1주차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딥다이브 온 윅 1이라는 이 에피소드는 1주차를 끝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틀 동안 제가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13경기를 분석을 할 건데 이틀 동안 13경기의 올 22 필름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팟캐스트 에피소드 올리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힘들 것 같고 또 억지로 이것을 하려고 보면은 내용적인 부분이 오히려 제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이 빈약해지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픽 오브 더 윅에서 다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픽 오브 더 윅에서 저번 경기 리뷰와 또 다음 주 경기 프리뷰를 합쳐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에피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어쨌든 했으니 이번 에피소드에선 13경기를 분석을 하고 나머지 3경기 썬데이 나잇 풋볼과 몬데이 나잇 풋볼은 픽 오브 더 윅 에피소드에서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딥다이브 온 윅 1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막전인 패커스와 베어스와의 경기입니다. 상당히 양팀의 디펜스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고 오펜스는 양팀 모두 저조한 득점을 보여주면서 화끈한 오펜스를 기대하신 팬분들께서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경기 패커스의 오펜스에서 눈에 띈 것은 모션의 활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스냅당 27%의 모션을 활용했던 패커스는 이 경기 40%를 사용했으며 맷 라플라 감독의 테네시 타이탄스는 작년 시즌 52%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모션 활용 패커스의 오펜스에서 계속 늘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한 샷건 포메이션도 작년 시즌 77%로 패커스는 사용을 했는데 이 경기 52%로 사용을 하며 굉장히 샷건 포메이션이 줄은, 즉 언더센터 포메이션 중심의 오펜스, 이 말은 즉 션 맥베이와 카일 셔나han 코치와 역시 함께 코칭 생활을 했던 맷 라플라 감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더센터 중심의 오펜스를 앞으로도 계속 패커스가 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베어스는 3스택 리시버 셋을 2번 사용하긴 했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 또 미첼 트루비스키가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못했죠. 굉장히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아무것도 베어스 오펜스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경기 트루비스키보다 마음에 안 든 것은 사실 맷 내기 감독입니다. 맷 내기 감독은 이 경기 좀 더 런더볼 중심의 오펜스 플랜을 짜왔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는 RPO 컨셉을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좀 더 트루비스키에게 디시전을 본인이 프리한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디시전을 정해주는 그러한 컨셉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경기 내내 좋지 않은 디시전을 트루비스키는 계속해서 선택을 했고 이 마이크 패틴 감독, 즉 렉스 라이언의 코칭 트리 하에 있는 이 마이크 패틴 감독의 굉장히 다양한 블리치 패키지들을 트루비스키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는 3득점밖에 올리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패커스와 베어스와의 경기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 레이븐스와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레이븐스의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댓글로도 라마 잭슨의 활약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먼저 이 경기 레이븐스는 파워, 크랙토스, 젯 아웃사이드 존, 와일드 캣 파워, 인사이드 존 리드, 카운터, RPO, 듀오, 미드 존, 벅스윕, 정말 많은 이 러싱 스킴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많은, 갭이든 존이든 그냥 모든 있는 대로의 모든 러싱 스킴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돌핀스의 디펜스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결과물 때문에 돌핀스는 시종일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디펜스 탤런트 자체가 경기 내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마 잭슨이 이번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건 맞습니다. 저는 이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라마 잭슨의 패싱 능력의 발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본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오프시즌간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라마 잭슨은 분명 이번 경기 패싱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단 3번밖에 뛰지 않은, 러싱을 단 3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발전을 거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제러드 고프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 공을, 제러드 고프의 공을 고프에게 돌리지 않고 맥베이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션 맥베이가 만드는 오펜스 역시 대단하다. 제러드 고프가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션 맥베이 빠리잖아. 저는 이 경기도 그러한 유형의 경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라마 잭슨이 물론 좋은 활약을 펼친 건 맞아요. 무결점의 좋은 활약. 하지만 라마 잭슨이 그러한 패싱을 던질 수 있었던 건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그렉 로만의 코치가 엄청난 오펜스 시스템을 지금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딥볼 상황을 보시면 포켓이 너무 일단 편하네요. 상대 디펜스가 패스러시를 압박하지 못하였고, 라마 잭슨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공을 던졌고, 또 리시버와 그 코너백과의 세퍼레이션, 라마 잭슨은 분명 핀포인트 애큐러시를 가진 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디패스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본인에게 있어서 러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스의 선수들을 불러일으키고 후방의 디펜스를 포진시킬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디패스에서 리시버가 만약 세퍼레이션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디패싱 옵션을 가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도 그 디패싱 터치다운 플레이를 보시면 리시버가 굉장히 세퍼레이션을 잘 벌려줬어요. 또 라마 잭슨은 굉장히 편안하게 던졌고, 즉 라마 잭슨이 공을 잘 던진 건 맞아요.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번 경기는 좋았다는 거죠. 또 돌핀스의 디펜스가 그만큼 엉망이기도 했다고요. 결국 저는 아직 이 라마 잭슨의 활약을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를 보고 또 상대 디펜스가 이것을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의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라마 잭슨 말고도 헐리우드 브라운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레이븐스였습니다. 한 가지 라마 잭슨의 오펜스에서 좀 더 부언을 하자면, 라마 잭슨은 이 경기 3번밖에 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기 내내 상대 박스를 불러 모았어요. 어떻게 하냐, 라마 잭슨은 결국 뛰지 않아도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건 상대 디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 볼티모어 레이븐스 같은 플렉스본 오펜스, 트리플 옵션 오펜스를 펼칠 수 있는 오펜스를 상대로 디펜스는 이 어사인먼트 콜이라는 것을, 이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디펜스 플랜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트리플 옵션, 즉 피치키, 드라이브키 디펜더를 활용하여 옵션 플레이를 하는 이 오펜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펜스는 피치키와 드라이브키 디펜더가 누구인지, 또 이 상황에서 새로운 풀링 블락커가 나온다면 또 누가 블락을 하는지, 이것을 항상 정해놓고 경기에 임합니다.
문제는 이게 경기 중 발생이 된다면,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돌핀스는 굉장히 디펜스의 리더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디펜스의 탤런트조차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라마 잭슨은 뛰지 않았지만 뛴 것 같은 효과를 바로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마 잭슨이 가진 힘이고, 이게 바로 라마 잭슨을 이용하는 그렉 로만 코치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액션을 50%나 활용을 했을 정도로 말이죠. 네, 어쨌든 그만큼 라마 잭슨의 효과가 엄청 컸던 경기입니다. 디펜스적으로는 돌핀스가 2명의 백필드 포메이션을 사용할 때 레이븐스는 레프트 디펜시브 엔드를 플랫 디펜더로 커버 드랍 시켜서 크리펄 컨셉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게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상대 스크린과 모션을 완벽히 차단했고, 레이븐스가 어쩌면 이러한 jet 모션 상대 디펜스를 어느 정도 올 시즌 선구자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또 얼토마스의 부상 복귀,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했죠. 완벽한 모습이었고, 또 블리츠를 42%나 계속 시도했을 정도로 레이븐스는 돌핀스의 라이언 피츠패트릭을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돌핀스의 입장에서는 프레셔에 45.5%나 시달렸고, 또 조시 로젠도 후반전 2개의 드라이브였나요? 잠깐 나왔지만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브라운스 대 타이탄스 경기입니다. 브라운스는 이 경기 타이탄스에게 큰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경기였고, 저 또한 타이탄스의 업셋을 솔직히 꼽고 싶었지만 마일스 게러 때문에 브라운스로 바꿨는데, 역시 감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라운스가 경기에 진 이유는 결국 페널티입니다. 180야드를 페널티로 내주었고, 180야드를 페널티로 내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NFL은. 하지만 페널티를 제외하고서도 이 경기 베이커 메이필드는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레디 키친 감독의 플레이 콜이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드라이브는 완벽했고 터치다운까지 쉽게 기록하면서 브라운스가 쉽게 공략을 하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스가 커버리지를 속이기 시작했을 때 메이필드는 푸어한 디시전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터셉션, 자비스 랜드리한테 던진 패스는 절대 던지면 안 됐을 공입니다. 커버 3 상황이었고, 자비스 랜드리는 옵션 라우트를 타는 상황인데, 커버 3 상황에서 컬 플랫 디펜더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명 시짓하고 상대의 플랫 리시버나 상대의 쿼터백의 눈을 바라보는 특성이 있죠. 즉 레버리지 자체가 랜드리한테 있지 않았는데, 메이필드는 이것을 오판하였고 공을 던져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패스뿐만 아니라 메이필드는 계속해서 푸어 스로우들을 계속 보여주었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인터셉션 모두 타겟을 한참 벗어난 스로우들이었고, 이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케빈 바이얼드 타이탄스의 프리 세이프티가 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이필드는 건슬링어다. 이 말은 즉 우리에게 공을 던져줄 찬스가 올 것이라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즉 제가 예전에 메이필드의 플레이적인 단점에 대해서 무리하게 플레이를 메이킹 시키려는 측면이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경기입니다. 억지로 공을 던지려 함으로써 상대 디펜더를 잘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바로 이날 경기처럼 메이필드는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즉 메이필드 입장에선 이러한 무모함을 어느 정도 버려야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좀 더 톰 브래디나 에런 로저스 같은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장 큰 건 역시 브라운스의 오펜시브 라인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인다는 것이었죠. 제가 브라운스를 플레이오프 진출 팀으로 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펜시브 라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락커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들은 패싱 블락보다 런 블락에 더 자신 있는 그룹이고, 태클 뎁스는 제가 보기엔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그렉 로빈슨 퇴장도 그렇지만 로빈슨이 있었어도 형편이 없었어요. 결국
메이필드 그리고 뭐 OBJ와 자비스 랜드리, 뭐 히긴스, 엔조쿠 이러한 최고의 리시빙 옵션들을 사용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펜시브 라인이 그만큼 안정화되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브라운스는 본인들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경기였고, 또 프레디 키친 감독의 그러한 리더십이 굉장히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페널티라는 것은 결국 디서플랜, 즉 감독의 리더십에 관계되어 있어요. 페널티라는 것은 좀 더 마인드의 싸움입니다. 페널티는. 프레디 키친 감독은 모두가 프레디 키친 감독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사실 의문을 표한 것은, 그가 좋은 스키머인 것은 알고 그가 좋은 플레이 콜러인 것은 알지만 그가 과연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OBJ가 있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있고 굉장히 캐릭터가 있는 이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이냐,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레디 키친 감독의 새 시즌 첫 경기는 그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좀 더 분석을 하자면 오늘 경기 브라운스는 11 퍼스널을 94%나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 40%가 늘었습니다. 11 퍼스널이 늘었다는 것은 리시버를 그만큼 더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리시버진이 최강이니까요. OBJ를 영입했고 자비스 랜드리가 있고 이 두 명은 무조건 써야 되고, 또 히긴스라는 리시버도 굉장히 좋은 리시버고, 그래서 11 퍼스널의 사용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시즌 베이커 메이필드는 타이트 엔드 헤비셋 오펜스에 굉장히 강점을 가졌어요. 어쩌면 브라운스의 이 헤비한 11 퍼스널 오펜스 사용이 좀 안 맞는 방향이 아닐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타이탄스는 마커스 마리오타의 겉으로의 스탯은 수준급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이 경기 마리오타는 스탯만큼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놓친 기회도 굉장히 많았고 패스의 정확성도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페널티 덕에 드라이브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이러한 기회를 딜레이니 워커와 데릭 헨리를 통해 꽉 잡았고 터치다운까지 연결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제 생각보다 마리오타의 발을 이용한 플레이는 오펜스에서 잘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존 리드를 겨우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타이탄스는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매치업인 마일스 게럿과 타이탄스 백업 레프트 태클의 매치업은 타이탄스가 생각보다 준수하게 싸게 잘 막았습니다. 물론 게럿이 색을 하나 기록하긴 했지만 타이탄스가 이를 효과적으로 막은 건 이들의 방법에 있습니다. 마일스 게럿의 플레이적인 단점이라면 너무 피지컬이 크기에 인사이드로의 러쉬를 잘 시도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클라운이 자데비안 클라운이나 이런 엣지 러셔들이 인사이드로 진입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패스 러셔입니다. 마일스 게럿은 항상 아웃사이드로만 진입을 하는, 즉 아웃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태클과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선수이고, 타이탄스는 이를 위해서 타이트엔드 한 명을 레프트 태클 옆에 배치시킴으로써 라우트를 타기 직전에 게럿의 아웃사이드 방향으로 한번 푸시하고 라우트를 릴리즈 시켰습니다. 결국 마일스 게럿은 한 번의 타이트엔드와의 경합으로 스피드와 파워가 떨어진 순간이고, 레프트 태클은 더 나은 포지션에서 게럿을 상대할 수 있었기에 테일러 르완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었죠.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경기 내내 커버리지를 속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즉 2하이에서 스냅 직후 3하이, 3하이에서 스냅 직후 2하이 계속해서 베이커 메이필드의 눈을 속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이게 가능한 것은 이들의 세컨더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말콤 버틀러, 로건 라이언, 어드리 잭슨 이 3인방 코너백은 모든 매치업이 가능이 되며, 케빈 바이얼드는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입니다. 결국 패치 디펜스의 철학을 어느 정도 따르는 듯한 타이탄스의 모습이었고, 아마 상대하는 쿼터백 입장에서 이 세컨더리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 경기였습니다. 다음 칩스 대 잭슨빌입니다. 칩스의 오펜스는 역시 최고였죠. 리크 컨셉, 켈시와 세미 와킨스 두 번 정도 사용한 것을 봤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타이릭 힐의 공백은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타이릭 힐이 나가고 미콜 알드먼이라는 루키 리시버가 타이릭 힐이 하던 뭐 모션이나 그런 라우트적인 요소를 똑같이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칩스는 오프 시즌간 타이릭 힐의 공백을 다른 의미로, 뭐 이번에는 부상으로 공백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원래 징계에 대한 공백을 했었죠. 대비를 했었죠. 어쨌든 힐의 공백을 대비한 경험이 있기에 다음 경기부터도 저는 칩스의 오펜스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날 마홈스는 별로였습니다. 패스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았고, 오픈 찬스에서 트래비스 켈시에게 노룩 패스를 하다가 터치다운을 까먹기도 하였죠. 사실 이건 그냥 허세였죠. 마홈스도 이거 트위터로 미안하다, 점심 한번 빚졌다라고 켈시한테 그런 사과를 표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세미 와킨스의 활약, 칩스가 대단한 점은 누군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였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오펜스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뭐 디펜스적으로는 칩스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러싱, 패싱 디펜 모두 안 좋았고, 업프런트도 잭슨빌의 공백 있는 오펜시브 라인을 압도하지 못하였고, 라인베커들은 느려 터져서 저는 답답하였고, 코너백들은 정말 한심하였습니다. 이 경기 칩스는 존을 베이스로 플레이했지만 대부분을 콤보 커버리지, 즉 아웃사이드 코너백들은 매그룰, 맨 에브리웨어 히 고우스 룰을 따르지만 샵2와 샵3 리시버는 매치 커버를 따르었는데, 칩스 코너백들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 즉 블로운 커버리지가 너무 많았고, 이 가드너 민슈라는 잭슨빌의 초짜 쿼터백에게 빅플레이를 많이 헌납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칩스는 타이릭 힐의 공백을 걱정하기보다는 작년처럼 올해도 디펜스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잭슨빌의 디펜스에 저는 정말 실망한 경기였습니다. 이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심플 커버 2, 심플 커버 3, 심플 커버 6 계속 똑같은 거 하다가 칩스에게 아주 쉽게 당했습니다. 단지 우리 디펜스 탤런트가 좋으니까 딴 거 안 해도 되잖아, 이런 한심한 마인드를 가진 디펜스입니다. 전혀 이들은 디서플랜이 없고, 전혀 이들은 디테일이 없고, 전혀 이들은 준비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시 알렌이라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패스러셔를 뽑아놓고 단지 엣지에 세우고선 시옥스 스킴 엣지러셔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뭐 변칙적인 커버리지 뭐 프런트 운영을 하지도 않고요. 잭슨빌의 디펜스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인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뭐 후반전 블리츠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도 블리츠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가 블리츠를 통해서 기회를 뭐 뺏어오기 위해, 이게 아니고 단지 전반전에 포맨 러시 안 통하니까 후반전 블리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마인드. 잭슨빌의 디펜스는 이러한 셀프 스카우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닉 폴스의 부상, 어쨌든 뭐 잭슨빌은 사실상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드너 민슈라는 이 쿼터백이 잘하긴 했어요. 잘한 것도 맞지만 오픈 찬스를 놓친 것도 굉장히 많았고, 잘못 던진 패스는 픽6로 연결이 됐었어야 됐고요. 저는 가드너 민슈라는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닉 멀렌이라는 선수가 작년 시즌 갈라폴로의 부상 이후 첫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경기 망한 것처럼 민슈가 다음 주에 이번 주 같은 깜짝 활약을 이어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거기에 칩스의 디펜스는 그만큼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주가 텍사스 원정인데 가드너 민슈라는 이 선수가 과연 텍사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글스와 레드스킨스와의 경기. 먼저 이글스는 굉장한 오펜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넬슨 아골라와 디션 잭슨을 함께 이용한 플러드 컨셉은 디션 잭슨의 터치다운을 만들기도 하였고, 또 이글스는 이 경기 러싱을 31번, 패스를 39번, 엄청난 오펜스 밸런스를 유지했습니다. 또 꾸준한 러싱을 통해서 전반전 7점밖에 기록하지 못하였지만 후반전 레드스킨스 디펜스를 방전시킬 수 있었고,
후반전 25점의 컴백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글스의 오펜스는 제 슈퍼볼 페이버릿 다운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레드스킨스는 트렌트 윌리엄스의 레프트 태클 빈자리를 도널드 펜이 잘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러싱 블락적인 측면에선 채우지 못하였고 결국 데리우스 가이스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결국 레드스킨스는 허접한 러싱 오펜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치 매직이 있으면 키넘 매직도 있어야 되겠죠. 키넘 매직이 많은 득점을 올렸죠. 이글스는 40% 이상의 프레셔를 가했지만 키넘이 프레셔 상황에서 너무나도 잘 해주었기 때문에 레드스킨스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신인인 테리 맥클러린이라는 이 리시버가 보여준 스피드는 엄청났고요. 이 상황에서 이 테리 맥클러린의 첫 번째 터치다운은 사실 이글스 세컨더리의 락앤롤링 플레이 콜이 굉장히 어긋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맥클러린이라는 리시버가 잘 스피드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터치다운까지 만든 굉장한 플레이였죠. 케이스 키넘이 뒷볼을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테리 맥클러린은 200야드도 가능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드스킨스는 솔직히 제 예상 외로 선전을 했습니다. 팀 분위기는 엉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플레이어들이 결국 굉장히 잘 해주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바이킹스 대 팔콘스와의 경기입니다. 바이킹스는 팔콘스를 완벽하게 찍어내렸습니다. 이들의 아이덴티티인 올 시즌 오펜스 아이덴티티가 아닌 팀 아이덴티티인 러싱 오펜스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패스를 10번 시도하고 러싱을 38번 시도했습니다. 이게 패스 해피리그인 2019년에 맞는 상황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바이킹스는 이걸 했고 이걸 해냈습니다. 단순히 아웃사이드 존 러싱 뿐만이 아닌 파워 5, G 리드 다양한 갭 러싱 스킴을 사용하면서 팔콘스의 러싱 디펜스를 완벽하게 눌렀는데요. 커진스는 언더센터 포메이션에서 드랍백 또는 플레이 액션을 통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바이킹스의 패싱 게임의 초점은 제 생각에 맨 커버리지 상황에 이 올리버 이 2년차 코너백을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아이자와 올리버라는 이 선수는 이 경기 아담 실런을 맨 상황에서 매치업했는데 터치다운 하나와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어내며 경기 내내 매치업에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커즌스는 런 헤비셋 숏 패스 등 최대한 효율적이고 템포를 살리는 그런 패스를 날림으로써 10번밖에 던지지는 않았지만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킹스의 오펜스가 모두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패싱 블락 상황에서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고 유일하게 밝은 점은 루키 1라운드 센터인 게럿 브래드버리가 아웃사이드 존 러싱에 최적화된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디펜스는 팔콘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좋지 않은 것을 포착한 이후 계속해서 블리츠를 통해서 맨 라이언을 압박하였고 맨 라이언의 첫 번째 인터셉션은 이들의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미들 오브 더 필드를 공략할 것을 미리 꿰뚫었고 그의 훅 플레이어인 이 해리스가 딥 크로스를 잘 예상한 그런 인터셉션 플레이였습니다. 이처럼 바이킹스는 라이언을 압박하고 플레이 액션을 저지하는 디펜스 플랜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델빈 쿡의 활약, 델빈 쿡은 올해 러싱 리더가 될 수도 있음 그런 모습입니다. 팔콘스는 먼저 맨 라이언이 엉망이었습니다. 돔구장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펼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디시전과 스로우 모두 좋지 않았고 사실상 경기를 말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셉션은 할 말이 없을 정도였고요. 하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더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양 태클이 계속해서 프레셔를 내주었으며 오프시즌과 팔콘스가 했던 오펜시브 라인 강화라는 측면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훌리오 존스와 켈빈 리들리 모두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라이언이 제대로 주워먹질 못하였고 경기는 의외로 쉽게 끝이 났습니다. 디펜스적으로는 아무래도 팔콘스의 프런트 세븐은 조금 가벼운 선수들로 채워져 있기에 바이킹스의 우직한 스매시 마우스 풋볼 러싱 게임을 완벽히 틀어막지 못하였습니다.
뭐 팔콘스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오드나 베어 프런트를 계속 사용했는데 결국 피지컬에서 압도당한 경기였죠. 어쨌든 오펜스의 잘못이 큰 경기였고 그만큼 맥 라이언이 경기간에 더욱 일관성을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팬터스와 램스와의 경기입니다. 이제 팬터스는 DJ 무어의 펌블 이슈, 이건 뭐 All or Nothing TV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더 눈에 띄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날 캠 뉴튼은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부상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주 예상했던 것처럼 최대한 뛰는 것을 자제했고 대신 패스를 그만큼 많이 했지만 필드 자체는 잘 봤어요. 디시전 자체는 좋았어요. 하지만 패스의 질이 좋지 않았어요. 후반전 RPO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전반부터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고요. 결국 저번주 예상했던 것처럼 크리스찬 맥카프리 의존도가 심한 경기였습니다. 러싱, 쇼패스, 포스트라우트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다운힐 러싱을 엄청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파운딩 하는 것을 보고 아마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정말 다재다능함을 올 시즌 끝까지 그것을 꽃에 피우나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디펜스적으로는 커버 3, 커버 2, 팜스, 쿼터스 계속 사용하다가 램스에게 있어서 충분히 대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왜 팬터스의 디펜스가 이 오프시즌과 과대평가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램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그룹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하지만 팬터스의 패스러쉬가 잘 뚫어내지 못하였고 또한 디펜시브 백들도 이 브래드벌리의 인터셉션 슈퍼플레이가 빛이 났지만 다른 선수들은 갈 길이 멀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닉네임 루크 키클리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팬터스의 디펜스가 3-4 스킴으로 바꿨는데 이것이 슈퍼볼 때 패치의 수비와 같은 스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일단 팬터스는 3-4, 즉 루키인 브라이언 번스와 베테랑인 마리오 에디슨을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두었고 루크 키클리와 이 샤크 톰슨 인사이드 라인베커를 이용한 3-4 디펜스를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타리 포나 관 숄트, 제럴드 맥코이 같은 커다란 디펜시브 태클들을 통해 이 러싱 인사이드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4를 사용한 건데 램스에게 많은 야드를 내어줬듯이 아직 이 변화는 갈 길이 먼 것처럼 제 생각엔 보입니다. 왜냐면 토마스 데이비스라는 베테랑 라인베커의 그 런 디펜스 능력은 확실했으니까요. 또 패치와의 스킴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저는 이거 질문을 받고 와 굉장히 우리 루크 키클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보는 눈이 굉장히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사성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팬터스도 이 경기에서 쿼터스 커버리지를 보였고 램스의 플레이 액션 모프를 막기 위해서 3, 6 커버리지를 플레이했다가 어쨌든 결국 공략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노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패치와의 다른 점은 타이트 번치 상황에서의 대처가 패치와는 달랐습니다. 패치는 타이트 번치 포메이션에서도 끝까지 쿼터스 커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팬터스는 커버 3, 커버 1을 플레이했다가 결국 이 타이트 번치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모프를 공략 당했고요. 또 프론트 운영에서는 완전히 달랐고요. 패치는 6&1으로 모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팬터스는 그냥 모션을 일반적인 존 커버리지처럼 대처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크리스찬 맥커프리의 노브 터너 코치 하에서의 활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크리스찬 맥커프리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웨폰입니다. 런닝백이지만 알빈 카마라처럼 라우트를 잘 탈 수 있으며 손에 공이 있으면 런 애프터 캐치, 야드 애프터 캐치, 야드를 창출해낼 수 있는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런닝백입니다. 노브 터너는 이러한 선수의 특성을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 현재 팬터스 오펜스의 구성을 보면 크리스찬 맥카프리, DJ 무어, 커티스 사무엘 이 3명, 또 그렉 올슨을 제외하면 이 3명의 리시버와 런닝백의 핵심입니다. 이 리시버와 런닝백진의 구성은 즉 굉장히 빠르고 모션과 스윕에 중점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 선수들에게 뭐 딥패스를 날릴 필요가 없는 이 선수들에게 짧은 야드라도 공을 쥐어주기만 한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쉽게 야드를 더욱더 전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간 부상에 시달린 캠 뉴튼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뜻이고, 만약 디펜스의 초점이 뉴튼이 아닌 이러한 모션 스윗 플레이어들인 다른 리시버들이라면 뉴튼의 디자인된 런플레이 또한 되살아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결국 노브 터너 코치는 이러한 구성과 특성에 주목해서 시종일관 모션을 콜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세컨 레벨즈는 플로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블락 앵글이 만들어지게 맥카프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러싱을 뛸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시즌 팬터스의 패싱 블락이 나아지지는 않았더라도 러싱 블락이 나아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요. 또한 뉴튼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맥카프리의 리시빙 스킬을 이용하기 위해서 잦은 스크린 패스까지 콜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브 터너 코치의 오펜스의 배경에는 항상 좋은 런닝백이 필요했기에 뭐 맥카프리가 왜 이렇게 매주 혹사를 당하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런닝백이 필요하니까요. 그만큼. 그래서 뭐 맥카프리가 마샤 프로크 이후 첫 리시빙과 러싱 1000야드를 기록할 선수로 유력하기도 하고요. 뭐 제 답변이 완벽히 뭐 대답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크 키클리님의 질문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다음 램스입니다. 램스는 캠 뉴튼이 좋지 않았던 만큼 제러드 거프도 별로였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프레셔 상황에서 너무 쥐약이었고 필드를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맥베이 감독은 하지만 2쿼터 시작 첫 두 플레이를 똑같은 타입 번치 젯 플레이 액션 미드존 스플릿 포스트 컨셉을 콜했는데 팬터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39야드를 내주었습니다. 작년 시즌 램스의 브레드 앤 버터 컨셉인데 아직도 팀들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아직도 해답을 못 내고 있어요. 램스의 작년 시즌 오펜스에 대해서. 결국 뭐 패치를 제외하면 아직 이 램스의 오펜스는 잘 통하고 작년 시즌의 컨셉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뭐 램스에 대해서는 다른 팀들의 이 필름을 보아도 램스처럼 컨덴스드 스플릿을 사용하는 팀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오펜스에서. 아마 션 맥베이를 모두가 따라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걸리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발 이제부터 뭐 토드 걸리 부상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맥카프리를 제외하면 램스는 다른 팬터스의 키 플레이어들을 그나마 잘 막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경기 필립스 코치는 존 헤비한 존 커버리지를 했는데 의외로 이것이 뉴튼에게 잘 먹혀 들었습니다. 또 디펜스적으로는 아직 에릭 웨들이 뭐 부상으로 많은 스냅을 뛰진 않아서 변화를 아직까지 느끼기 어려운 램스의 디펜스였습니다. 또 램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닉네임 진짜 슈슈퍼맨 님이 고프의 계약이 오버페이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일단 오버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프가 물론 그만한 연봉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제는 모두 아시잖아요. 쿼터백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좀 더 타이밍과 좀 더 운적인 요소가 쿼터백의 연봉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고, 동기인 칼슨 웬츠만큼 또는 칼슨 웬츠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고프의 상황이기에 램스는 그만큼 뭐 큰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고프를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쿼터백, 루키 쿼터백을 데리고 와서 션 맥베이의 힘으로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현재 램스의 오펜스는 결국 플레이 액션과 붓레그 플레이, 즉 제러드 고프가 가진 그런 오펜스적인 능력에 관련해서 오펜스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요. 즉 고프가 떠난다면 이 오펜스 시스템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제러드 고프만큼 이런 션 맥베이 스킴을 잘 따라줄 선수도 뭐 뽑을 그런 확신이 없고요. 어떤 루키 선수를 데리고 와도 고프만큼 해주겠지라는 이런 가정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램스는 고프와 재계약을 했고 뭐 괜찮은 계약을 저는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 빌스와 제츠와의 경기입니다. 16대 0을 뒤집은 빌스인데요. 턴오버 4개와 조시 알렌의 인터셉션 2개는 사실상 빌스가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었다는 거, 저는 빌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 경기 초반 빌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오펜스를 선보였습니다. 런닝백을 계속해서 라우트로 보내는 등 패싱 블락의 전반전 런닝백을 아예 안 썼습니다. 아예. 또한 에어레이드 컨셉까지 사용하면서 예상보다 더 적극적인 스페이싱을 이용한 오펜스를 펼쳤습니다. 그 선봉장엔 역시 콜 비즐리가 있었습니다. 매주 얘기했던 것처럼 옵션 라우트를 통해 스스로 세퍼레이션을 창출하는 그 능력은 조시 알렌같이 패스 정확성이 부족한 선수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기에 전반전 빠르게 5캐치를 하는 등 전반전 빌스 오펜스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치의 패스러시가 먹히기 시작되고 제치가 비즐리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자 조시 알렌은 타겟을 잃어버렸는데요. 이 말은 좀 더 스크램블하는 플레이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이 상황에서 좋지 못한 스로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시 알렌은 이날 인터셉션 2개를 리시버의 손에 맞고 튕겨 나가는 공들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제치 선수가 인터셉션하고 바로 미끄러져 떨어뜨린 것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셉션이 3개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진을 빌스는 후반전 존 브라운과 싱글터리의 힘을 통해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보면 핀앤풀을 통해 제가 누누이 말했던 갭 스킴에 좀 능한 이 싱글터리를 통해 10야드 이상의 러싱을 계속 뽑았고 스크램블을 통해 터치다운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터치다운은 존 브라운의 1대1 매치업을 조시 알렌이 자신있게 공을 던졌고 역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 사실 프랭코어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싱글터리와의 스냅 분배를 통해서 아마 빌스의 러싱 오펜스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조시 알렌은 사실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이 16대 0 이 컴백을 이뤄냈다는 것은 실력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더 성숙한 리더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치는 샘 다놀드가 다 잡은 경기를 망쳤습니다. 물론 다놀드의 전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제치의 오펜스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담 게이스 감독의 오펜스가 재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변수를 차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오펜스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이 경기는 특히 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 제치의 오펜스의 컨셉은 딩크앤덩크였습니다. 계속 전반전 후반전 딩크앤덩크에 완전히 몰입을 하였습니다. 제이미슨 크라우더라는 리시버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다놀드의 딥패싱 게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치는 이 크라우더를 슬란 리시버로서만 계속 활용하면서 비즐리처럼 숏 라우트로만 대부분 사용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맞는가 과연 생각이 들었고 로비 앤더슨의 반대편 사이드에서 딥 라우트를 타줄 리시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빌스의 디펜스는 다놀드가 딩크앤덩크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후반전부터 프레스, 커버리지, 블리츠 패키지를 계속 보였습니다. 경기 후반 마지막 드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놓고 블리치를 펼쳤습니다. 다놀드는 결국 짧은 패스조차도 프레스 커버리지 때문에 잘 성공시키지 못하였고 블리츠 때문에 공을 허공에 던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제치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다놀드의 가장 큰 숙제인 딥패싱 게임을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도하면서 시즌 중에 경기 중에 그것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게임 플랜, 딩크앤덩크 이러한 게임 플랜이면 경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 가지 제치의 러싱 게임에서 역시 눈에 띈 것은 이들의 갭스킴 러싱입니다. 인사이드 존과 갭스킴을 계속 시도하였고 아웃사이드 존 러싱 스킴 가이였던 게이스 감독은 레비안 벨 때문인지 이런 스킴 콜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레비안 벨 자체는 터치다운과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시켰듯이 좋은 폼이었고 이 다놀드의 딩크앤덩크 오펜스의 핵심이 앞으로도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벵갈스와 시옥스와의 경기입니다. 시옥스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잡은 경기인데 벵갈스는 부상자가 터져나온 첫 경기 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 황폐한 오펜시브 라인을 시옥스가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였고 앤디 달튼은 어쩌면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친 모습이었습니다. 벵갈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NFL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존 로스가 드디어 활약을 펼쳤다는 것인데요. 150야드 2번의 터치다운은 1라운더 픽다운 모습이었고 이 결과가 특히 고무적인 것은 AJ 그린이라는 넘버원 리시버 없이, 즉 우산 효과 없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터치다운은 존 로스를 잼 모셜 휠 라우트 리시버로 사용을 했는데 시옥스의 마이카 캔드릭스와 이 세이프티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커버가 되지 않았고 쉽게 터치다운이 되었다는 거죠. 미스 디렉션을 활용한 두 번째 터치다운은 1대1 매치업을 스피드로 완벽하게 찍어 누른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벵갈스는 이 존 로스를 슬라 초이스 라우트로 계속해서 보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제 생각에 감독인 잭 테일러가 드디어 로스에게 알맞은 스팟을 찾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디펜스도 잘했습니다. 이날 러셀 윌슨은 45.8%나 프레셔에 시달리면서 벵갈스는 시옥스 오펜시브 라인을 압도하는 모습이었고 이 샘 허버드라는 선수의 모습은 벵갈스에게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조 믹슨 러닝백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죠. 벵갈스의 올 시즌 팀 컬러가 부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옥스는 쉽게 잡을 만한 이 경기를 겨우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기면 됐습니다. 원래 시옥스는 똥줄 승리의 팀 컬러를 가진 팀이잖아요. 첫 번째 똥줄의 이유는 오펜시브 라인이었습니다. 벵갈스에 물론 지노 애킨스를 비롯해서 위험한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었나 싶을 정도의 오펜시브 라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시버. DK 메칼프가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42야드짜리 딥패스를 성공시킨 건 오로지 본인의 피지컬을 통해서 성공시켰으면 그의 스피드와 피지컬은 진짜 분명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답게 그를 한정적인 스팟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이 제한적인 활용은 꾸준히 일을 계속해서 해주었던 덕 볼드윈 같은 선수의 빈자리가 지금도 계속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디펜스적으로는 시옥스의 디펜스는 이 자데비안 클라우니의 합류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벵갈스의 리그 최악 오펜시브 라인을 압도하지 못하였고 또 세컨더리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터치다운을 공짜로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존 로스의 두 번째 터치다운은 세이프티와 코너백이 합작한 진짜 한심한 플레이였고 얼 토마스가 떠난 시옥스는 지금 누가 후방에서 완벽히 선수를 커버하고 누가 후방에서 디펜스를 조율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이들이 비록 클라우니를 영입하여 탤런트를 끌어올린 것은 맞지만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디펜스 탤런트가 부족한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피트 캐롤 감독의 주름살이 늘어날 디펜스 경기력이었네요. 다음 콜츠 대 차저스입니다. 먼저 콜츠는 차저스를 원정에서 죽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이 경기 럭의 부재로 콜츠는 쇼패스와 러싱을 통해 오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팀의 오펜시브 라인의 러싱 블락은 작년 역대 최고의 러싱 시스템인 패치에 근접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러싱이든 갭 러싱이든 모든 러싱 스킴을 완벽하게 의도대로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커비 브리셋의 첫 경기는 일단 준수했습니다. 쇼패스 위주의 오펜스를 펼쳤고 타임 투 스로우가 2.12초밖에 되지 않았고 이건 이번 주 두 번째로 리그에서 빨리 던진 선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쇼패스를 많이 던졌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한 가지 콜츠 오펜스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잭 도일 타이트엔드의 복귀로 12 퍼스넬을 많이 사용할 거란 예측과는 다르게 11 퍼스넬을 중심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73%. 이 상황에서 에릭 이브론을 기용하지 않고 잭 도일을 더 많이 기용을 했고요.
에릭 이브로는 작년 시즌 뭐 두 자리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타이트엔드 중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브로는 레드존에서만 거의 기용을 하고 왜 프랭 라이크 감독이 이러한 기용을 하는지, 왜 12 퍼스널을 안 하는지 사실 의도를 아직까진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브로는 어쨌든 블락킹에 능한 타이트엔드가 아닌 리시빙 옵션에 특화된 타이트엔드이기 때문에 잭 도일을 좀 더 기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두 명의 타이트엔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 T.Y. 힐튼, 데빈 펀치스를 중심으로 뭐 케인, 로저스, 파스칼, 캠벨 이러한 선수들을 넘버 3 리시버들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건 좀 눈여겨볼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츠는 또 스프레드 셋 상황에서 러싱을 하는 것을 이 경기 자주 보여줬는데, 이러한 목적 때문인지 타이트엔드를 안 쓰는 건가 좀 2주차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츠는 이 경기 본인들답지 않게 굉장히 블리츠를 공격적으로 사용했는데, 문제는 필립 리버스가 요리조리 이상하게 막 피하면서 오히려 빅플레이를 역으로 내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릭 후커의 레드존에서의 원핸드 인터셉션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필립 리버스도 인터뷰로 후커가 오고 있는 것을 봤다. 하지만 후커가 이걸 잡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서 그냥 던졌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슈퍼플레이였습니다. 차저스는 멜빈 고든이 빠진 차저스의 오펜스는 더 강했습니다. 키넌 알렌이 항상 뭐 보여주던 모습을 보여줬고, 헌터 헨리는 부상 복귀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바로 보여줬고요. 또한 이 멜빈 고든의 백업이었던 어스틴 에클러는 55야드짜리 슬립 스크린 터치다운과 함께 연장전 게임을 마무리 짓는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멜빈 고든의 부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멜빈 고든이 복귀를 해서 이 홀드아웃을 한다고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복귀를 해서 이 엄청난 오펜스에서 좋은 스탯으로 마무리하며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유일하게 차저스 오펜스에서 걱정되는 건 이 플레이콜과 오펜시브 라인입니다. 차저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 분명 그 값을 치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플레이콜의 경우엔 너무 공격적입니다. 때로는 템포를 조절하고 러싱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차저스 오펜스는 항상 강입니다. 리버스의 첫 색 장면을 보면 이 팀은 서드다운 상황에서 MT 포메이션, 아무런 뭐 엑스트라 프로텍션 없이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덜윈 제임스가 없는 디펜스, 차저스의 디펜스도 콜츠의 오펜스를 잘 막지 못하였고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나은 점은 잉그램과 보사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다는 점이고요. 다음은 나이너스와 벅스의 경기입니다. 제이미스 윈스턴은 그냥 구제불능 그 자체였습니다. 2개의 픽식스, 이게 말이 되나? 이 정도였는데, 윈스턴은 이날 오펜스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리듬 자체가 없었는데, 저번 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제이미스 윈스턴에게 쇼패스를 강요하겠다라는 브루스 아리안스 감독의 의도는 일단 첫 번째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경기 벅스는 경기 초반 스크린 패스를 많이 콜했지만 윈스턴은 그 짧은 패스도 굉장히 이상하게 막 이상한 앵글로 막 이상하게 막 던졌습니다. 애초에 커리어 내내 쇼패싱의 마인드와 관계가 없었던 선수한테 이걸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가,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경기력이었고, 벅스의 디펜스는 예상과는 다르게 블리츠를 자제하고 주로 커버 4를 플레이했습니다. 또 버논 하그리브스가 픽6를 가져오는 등 벅스의 세컨더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하지만 패스러쉬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날 갈라폴로에게 경기에 내내 5번밖에 프레셔를 주지 못했고, 제이슨 피에르 폴이 없는 벅스에게 디펜스적으로는 그래도 세컨더리가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프론트 세븐이 약하기 때문에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끄는 오펜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벅스가 과연 올 시즌 승리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카디널스, 카일로 머레이의 첫 정규 시즌 경기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3쿼터까지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머레이였지만 4쿼터부터 엄청난 모습을 보인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날 카디널스의 오펜스는 에어레이드 그 자체였습니다. 10 퍼스넬을 67%나 사용하였고 92, 95, 91, 6 이런 에어레이드 컨셉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1쿼터 쿼드 포메이션을 3번인가 2번을 연달아 사용하는 모습은 제 눈을 의심하게까지 만들었고요. 하지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전반전과 후반전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오펜스였는데 저는 그 중심에 데이비드 존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온스는 이날 경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프런트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타이트 프런트, 두 번째는 이븐 프런트. 만약 카디널스가 타이트 엔드를 이 백필드에 불러 모으고 러싱을 할 거라 생각이 들었을 때 라이온스는 타이트 프런트를 통해서 카디널스의 러싱을 차단하였고, 왜냐면 타이트 프런트에서는 카운터 같이 풀링 가드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단하였고, 일반적인 패싱 상황에서는 이븐 프런트, 더블 이글 프런트를 사용하면서 라인 테크닉을 계속해서 엣지에 배치시킴으로써 이 머레이의 양 사이드로의 스크램블을 차단하는 그러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카디널스는 이에 전반전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킹스버리 감독이 꺼내든 것은 스프레드 셋 러싱입니다. 리시버를 양쪽에 펼치면서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꺼내면서 상대 디펜스에게 우리는 러싱이 아닌 패싱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계속 이븐 프런트를 사용해라. 타이 프런트가 아닌 이러한 착각을 시키게 만듦으로써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러싱을 하면서 후반전 데이비드 존슨이 후반전 좋은 러싱 야드를 기록할 수 있었던, 또 이 러싱을 통해서 에어레이드 오펜스의 리듬을 찾고 템포를 찾을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템포를 찾은 오펜스는 이 레리 피츠제럴드의 빅플레이와 함께 이 빅플레이 패스는 이번 주 최고의 패스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첫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부터는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방전이 되었고 머레이는 동점까지 그리고 연장전 필드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무승부 펀트를 찬 것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머레이의 첫 경기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보완을 해야 할 점은 경기 초반 숏패스의 정확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디펜스가 방전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머레이에게 또 다른 숙제가 있었던 경기였다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이날 라이온스는 패치 오펜스 시스템을 따라갔죠. TJ 호킨슨의 활약은 그롱크의 활약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데니 아멘돌라의 활약은 줄리안 아델만의 활약을 떠올리게 만든 모두 100야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성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사실 스태포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력이 엄청났는데 이 드랍백의 47.1%나 프레셔에 시달렸는데 그 상황을 본인의 발로 대부분 타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요. 이날 라이온스는 카디널스보다도 심하게 MT셋을 자주 선보였는데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서드다운 상황만 되면 MT셋을 꺼냈는데 결국 부족한 프로텍션에 스태포드는 바로 프레셔에 시달렸고, 스태포드의 능력이 아닌 플레이북 컨셉에 의한 힘은 굉장히 떨어졌던 플레이였습니다. 어쨌든 TJ 호킨슨의 활약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타이트엔드 중심의 오펜스를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생각나게 만든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다음 카우보이스입니다. 덱 프레스컷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였죠. 400야드와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날인데 그만큼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일에 쌓여있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캘럼 무어의 오펜스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캘럼 무어의 댈러스 오펜스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필름을 통해 가장 눈에 띈 건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모션. 이들은 시종 일관 매 스냅마다 프리스냅 모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기 전체 플레이당 73%나 모션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카우보이스는 45%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션, 캘럼 무어가 쿼터백 시절, 대학 시절 나온 보이시 스테이트 대학은 이 모션 오펜스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션을 사용하면서 앵글과 박스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리시버를 모션을 해서 라인에 붙입니다. 존 커버리지면 상대 수비수는 박스에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박스의 숫자 싸움에서 플러스 1, 하지만 디펜스는 플러스 0, 즉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뜻이고 바로 러싱을 시도하면 됩니다. 또 맨 커버리지 상황이다. 모션을 해요. 만약 맨 커버리지다. 오케이. 뭐 슬롯에 넣던지 또는 뭐 라인업을 확인함으로써 매치업이 좋은 라인업 또는 미스 매치업이 발생한 이러한 리시버를 포착함으로써 바로 1대1 매치업을 통해 뭐 디패싱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모션을 통해서 이번 주 카우보이스는 리시버와 쿼터백에게 좋은 매치업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또 박스 카운트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지키엘 엘리엇도 좋은 러싱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드입니다. 저번 주 제가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신하는 건 스프레드 오펜스로 좀 더 변화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제 예상이 좀 맞았네요. 카우보이스는 이전까지는 이 스칼리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하에서는 아이솔레이션 라우트 컨셉을 자주 사용했어요. 아마리 쿠퍼를 혼자 이용하는 또 런 헤비셋 타이트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한 명의 러닝백과 한 명의 리시버에게 의존하던 오펜스와는 다르게 필드를 넓게 사용하면서 스페이싱을 창출하였고 단순히 아마리 쿠퍼가 아닌 뭐 마이크 갤럽이나 캅이나 뭐 블레이크 자윈 같은 다른 선수들이 뛸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이크 자윈의 뭐 와이팝 컨셉 터치다운은 뭐 그냥 탄성 그 자체였고요. 또 드디어 덱에게 RPO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RPO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덱 프레스컷은 아주 쉽게 자이언츠의 디펜스를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빌리티 사용입니다. 이날 덱 프레스컷은 존 리드를 몇 번 선보였는데 제가 항상 이 프레스컷의 경기를 보면서 그간 아쉬웠던 것은 모빌리티를 가진 쿼터백의 모빌리티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였습니다. 뭐 캠 뉴턴이나 라마 잭슨처럼 왜 뛸 수 있는 선수를 활용하지 않느냐. 캘럼 무어 코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플레이 액션 비율까지 이 경기 48%, 작년 25%에 비하면 거의 2배나 늘었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자이언츠의 디펜스는 썩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 다 합쳐서 4번의 프레셔만 주었고 프레스컷은 그냥 뭐 시몬스 침대에서 패스를 던진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굉장히 편안하게. 즉 프레스컷의 이러한 활약이 지속될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쉬웠으니까 상대가. 하지만 스칼리네안이라는 최악의 코디네이터 밑에서 빛을 보지 못한 이 프레스컷이 드디어 빛을 볼 기회가 펼쳐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궁금했고 다음 주도 이 선수 프레스컷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나머지 썬데이 나잇 풋볼과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들은 픽 오브 더 윅 할 때 마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2개의 팟캐스트를 올리기엔 너무 빡세서 그냥 하나만 하려고 하고요. 그 대신 더 질적인 컨텐츠, 뭐 내용적인 부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쨌든 양보단 질이니까. 또 뭐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시면 아까 대답을 해준 것처럼 좋은 질문 있으면 계속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풋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딥 다이브 온 윅 1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